이번 시간에는 전산회계 2급 요점 정리 관련해서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회계 2급 요점 정리를 좀 살펴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재무회계 관련해서 모든 진도를 다 마치셨는데, 요점 정리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는 먼저 이론에 좀 대비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이 15문제 중에서 최소 한 8개에서 10개 정도는 맞히셔야지 그래도 안정적인 합격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전산회계 2급 요점 정리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더라도 꼭 외우시고 시험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산회계 2급 요점 정리에서 회계 기관과 회계 단위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시면, 회계 기간은 기업이 경영활동을 기록하는 기간적인 범위이죠. 보통 우리가 회계 기간 또는 회계 연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회계 기간이나 회계 연도는 상법상 1년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올해가 2021년이라면 2021년 올해는 단기, 그 다음에 2020년은 전기, 그 다음에 2022년은 차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2020년 올해 중에서도 1월 1일은 기초, 12월 31일이 기말. 그래서 한 회계 기간을 보시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한 회계 기간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업이 경영활동을 기록하는 기간적인 범위를 우리는 회계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 단위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기록하는 이 장소적인 범위인데요. 장소적인 범위라고 한다면 대한민국도 하나의 회계 단위가 될 수가 있죠. 대한민국도 하나의 회계 단위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 가정도 하나의 회계 단위가 될 수 있고요. 삼성전자 수원 공장도 하나의 회계 단위가 될 수 있고, 삼성전자의 각 지역에 있는, 목포면 목포, 서울이면 서울에 있는 그러한 대리점들도 하나의 회계 단위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기업의 경영활동을 기록하는 장소적인 범위를 우리는 회계 단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계 기간은 기간적인 범위, 회계 단위는 장소적인 범위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매출채권과 매입채무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할 말이 많죠. 할 말이 많은데, 보통 우리가 매출채권, 매입채무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은, 모든 기업은 경영활동하게 되죠. 경영활동한다는 것은 이윤축을 목적으로 모든 기업은 경영활동하게 되는데, 이윤축을 목적으로 경영활동하다 보면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의 증감 변화가 일어나고, 이러한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의 증감 변화를 기록, 계산, 정리하는 게 회계라고 했고요. 우리가 이제 매출채권, 매입채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영활동하면 이제 사고 파는 물건들이 있겠죠. 우리가 이제 상업기업에서는 상품, 제조기업에서는 제품. 상업기업의 상품은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물건인 거죠. 그 다음에 제조기업의 제품은 판매를 목적으로 만든 물건이 이제 제품이겠죠. 그래서 상업기업의 상품, 제조기업의 제품. 우리가 이 상업기업의 상품과 제조기업의 제품을 재고자산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재고자산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재고자산을 서로 사고 파는 것을 일반적인 상거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거래, 그러면 재고자산을 사고 파는 건데, 이 재고자산의 거래, 재고자산과 관련된 거래, 즉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을 우리가 매출채권, 매입채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는 매출채권과 매입채무가 발생을 하고, 상거래 이외에서는 기타채권이 발생하죠. 그래서 기타채권은 미수금, 미지급금 이렇게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과 받으름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매입채무는 외상매입금과 지급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은 재고자산을 외상으로 서로 이제 사고 파는 거죠. 그래서 재고자산을 판매하고 외상일 때는
외상 매출금이 발생하고, 재고자산을 구입하고 외상 거래일 때는 외상 매입금이 발생하고, 재고자산을 판매하고 즉 매출하고 어음을 받았을 때는 받으러, 그 다음에 재고자산을 매입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해 줬을 때는 우리가 지급어음 이렇게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음은 매출채권,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은 매입채무라고 얘기를 하죠. 꼭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이고,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외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 우리가 기타 채권 거래가 발생했을 때는 미수금, 미지급금 회계 처리하죠.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과는 반드시 구분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기타 거래라 그러면 우리가 건물도 사고 팔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구입을 하고 대금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였거나 또는 약속금을 발행해서 지급했거나 하는 경우에는 외상매입금 지급어음이 아니고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어음을 포함해서요. 그래서 매출채권 매입채무는 재고자산에서만 발생하는 계정 과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현금 거래에서 이미 이제 공부를 하셨는데요. 수표는 전부 다 뭘로 처리하라고 했죠? 현금이죠. 수표는 현금으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송금 수표, 가계 수표, 타임 발행 수표, 자기야 수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현금으로 처리하셔야죠. 현금으로 처리하셔야 되는데 당전 발행 수표일 때만 당좌이금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죠. 수표는 현금이다. 수표는 현금인데 당전 발행 수표일 때만 당좌이금으로 회계 처리하셔야 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인데요. 현금성 자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눈여겨보아야 할 게 이런 보통예금이나 당좌예금 같은 요구불 예금은 당연히 이제 현금성 자산이죠. 큰 거래의 비용이 없이 현금화가 용이하죠. 그래서 보통예금이나 당좌예금은 우리가 이제 현금성 자산인데 이 통화대용증권에 대해서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죠. 통화대용증권은 큰 거래 비용이 없이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방금 얘기한 각종 수표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가증권,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에 대해서 우리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죠. 이 배당금을 받을 때 받는 게 이제 배당금 영수증인데 이 배당금 영수증이나 공사채 만기 이자표, 배당금 영수증이나 공사채 만기 이자표도 통화 대용증권이니까 현금성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신다는 거. 그 다음에 수표 말고 대체적인 현금 즉서, 그 다음에 우편환, 전신환 이런 것들도 현금성 자산이라는 거. 그래서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따로 좀 구분을 하시고 정리하실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제 단기 금융 상품은 우리가 보통예금이나 당좌예금 같은 경우는 요구불 예금이잖아요. 요구불 예금인데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은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이죠. 그래서 이런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정기 예적금에 만기가 1년 이내이면 단기 금융 상품, 그 다음에 1년 이상이면 장기 금융 상품으로 회계 처리를 하셔야죠. 그래서 단기 금융 상품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정기 예적금 등에 대해서 단기 금융 상품으로 회계 처리하셔야 된다는 거, 이것도 정리를 하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께서 회계상의 거래인 것과 거래가 아닌 것을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죠. 회계상 거래인 것은 거래가 발생하면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의 증감 변화가 일어나야 하죠. 즉 자산부채 회계라는 것 자체가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의 증감 변화가 일어나고, 이러한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의 증감 변화를 기록계산 정리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한 다음에 이 작성된 재무제표를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의 증감 변화가 일어나면 거래지만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의 증감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거래로 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거래가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죠. 주문, 계약, 채용, 담보 제공 또는 보관 이런 것들요.
상품을 주문한 것 자체는 거래가 아니죠. 상품을 주문했으면 반드시 계약금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주문한 것만 가지고는 거래가 성립되지 않고 주문한 계약금을 지급했을 때 거래가 성립되는 것이고요. 또 임대차 계약을 맺었을 때도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은 거래가 아니죠. 자산부채 자본 수익 등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했으면 계약금을 지급한다든지 또는 임차료나 임대료를 서로 주고받았을 때 거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약도 거래가 아니고 직원을 채용했을 때는 근로계약을 맺고 직원을 채용했을 때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거래가 되겠지만 회계상에서는 직원을 채용한 것은 거래가 아닌 것이죠. 급여를 지급해야지 거래죠. 그리고 담보 제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보 제공도 담보로 나의 상품이 우리 회사의 창고 건물이 부족해서 창고가 좁아서 창고 회사에 상품을 보관했거나 또는 우리 회사의 건물 등을 담보로 제공했거나 이런 것들은 거래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래가 아닌 것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시려면 주문, 계약, 채용, 보관, 담보 제공 이런 것들은 거래가 아니다. 그런 것들을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거래 판료소의 결합 관계이죠. 이 거래 판료소의 결합 관계에 의해서 분계를 하게 되는 거죠. 거래가 발생하면 거래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 분계이고 이러한 거래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 분계이기 때문에 분계가 잘못되면 모든 정보가 잘못 작성이 되겠죠. 그래서 거래 판료소의 결합 관계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하거나 자본이 감소하거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차변 요소이죠. 그리고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거나 자본이 증가하거나 수익이 발생하는 것 이런 것들은 거래 판료소의 결합 관계 중에서 대변 요소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 판료소의 결합 관계를 살펴본다면 자산 증가 차변, 자산 감소 대변, 부채 증가나 자본 증가는 대변을 기록하고 부채 감소나 자본 감소는 차변을 기록하고 비용 발생은 차변, 수익 발생은 대변을 기록하셔야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재무상태표의 차변에는 자산과 대변에는 부채하고 자본, 손익계산서 차변에는 비용과 수익이 기록이 되겠죠. 그리고 재무상태하고 손익계산서를 더한 게 이제 시산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산표의 차변에는 자산과 비용이 기록이 되고 대변에는 부채, 자본, 수익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산표 등식을 보면 자본만 기초자본이죠. 그래서 기말자산 플러스 총비용은 기말부채 플러스 기초자본 플러스 총수익이다 라는 공식이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차변 자산에서 대변 부채를 빼면 나머지 금액이 자본이고 이 자본이 순자산이죠. 순자산. 그래서 자본 등식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다 라는 공식은 자본 등식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재무상태표 등식을 보면 자산은 부채하고 자본을 더하면 자산이 계산되겠죠. 그래서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이렇게 되면은 재무상태표 등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손익을 계산하는 방법을 보시면 손익계산서 대변에는 수익이 기록이 되고 차변에는 비용이 기록이 되는데 총 수익이 100원이고 총 비용이 80원이면 대차 평균의 원리에서 대변이 100원이니까 차변도 100원이 나와야 되겠죠. 20원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이 부족한 20원을 우리는 단기 순이익이라고 표시하죠. 그래서 총 수익 마이너스 총 비용은 단기 순이익이죠. 그러면 단기 순이익이 발생했을 때 손익계산서를 보면 총 비용은 단기 순이익을 더해서 총 비용 플러스 단기 순이익은 총 수익이라는 공식이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총 비용 플러스 단기 순이익은 총 수익이다. 이것은 이제 손익계산서 등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손익을 계산하는 방법이 재산법과 손익법이 있죠. 재산법과 손익법이 있는데 단기 순이익을 계산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하시면
그러면 순손실을 계산하는 것은 반대의 경우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기말자본과 기초자본을 비교해서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면 재산법이고, 총수익과 총비용을 비교해서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면 손익법이죠. 그래서 기말자본 마이너스 기초자본은 당기순이익, 그 다음에 총수익 마이너스 총비용은 당기순이익이 계산이 되겠죠. 기말자본 마이너스 기초자본 당기순이익인데, 반대로 이제 기초자본이 많아서 기초자본 마이너스 기말자본은 당기순손실이 계산이 되고, 총비용 마이너스 총수익은 당기순손실이 계산이 될 텐데, 재산법과 손익법 공식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때는 당기순이익을 구하는 것만 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말자본 마이너스 기초자본은 당기순이익이고, 총수익 마이너스 총비용은 당기순이익이라는 거, 이 재산법과 손익법 공식 이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초자본금에다가 추가 출자액은 더하고 인출금은 빼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은 더하고 당기순손실을 빼면 기말자본이 나오죠. 이 공식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내용이죠. 추가 출자액이나 당기순이익은 자본을 증가시키죠. 그래서 플러스 요인이 될 거고, 인출금이나 당기순손실은 자본을 감소시키죠. 그래서 인출금이나 당기순손실이 생겼을 때는 마이너스 요인이 되죠. 기말자본에. 그래서 기초자본 플러스 추가 출자액 마이너스 인출금 플러스 당기순이익은 기말자본, 또는 기초자본 플러스 추가 출자액 마이너스 인출금 마이너스 당기순손실은 기말자본이겠죠. 여기서 추가 출자액과 인출금은 동시에 나올 수 있는데, 한 회계 기간 동안에 당기순이익이나 당기순손실이 동시에 나올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기초자본금 플러스 추가 출자액 마이너스 인출금 플러스 당기순이익은 기말자본, 또는 기초자본 플러스 추가 출자액 마이너스 인출금 마이너스 당기순손실은 기말자본, 이런 공식이 적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재무상태표하고 있다 이제 손익계산서를 한번 살펴보면요.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이란 말을 사용하죠. 1월 1일에 작성했으면 기초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12월 30일 날 작성했으면 기말 재무상태표죠.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파악하는 재무제표이고, 이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이죠. 그러니까 한 회계 기간 동안에 총수익과 총비용을 파악해서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하죠. 그래서 만약 일정 기간의 재무상태 또는 일정 시점의 경영성과, 그러면 틀린 말이죠. 일정 시점하고 재무상태, 그다음 일정 기간과 경영성과, 이게 이제 같이 따라붙어야 되는 단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어가 일정 기간의 재무상태 해도 틀린 말이고, 일정 시점의 경영성과 해도 틀린 말이죠. 그래서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파악하는 재무제표가 재무상태표인데, 우리가 재무상태표는 자산과 부채와 자본의 상태를 기록하는 재무제표가 이제 재무상태표인데, 재무상태표에는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 기록되고, 자산은 다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고, 유동자산은 다시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하고, 비유동자산은 여기에는 표시 안 됐지만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구분이 됐죠. 그리고 부채는 유동부채하고 비유동부채로 분리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회계에서 단기 그러면은 이제 1년 이내인 거죠. 1년 이내를 우리가 단기라고 얘기를 하고, 1년 이상이면 이제 장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단기금융상품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정기예적금을 단기금융상품, 만기가 1년 이상이면 장기금융상품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단기와 장기의 구분도 이제 1년인데, 유동과 비유동의 구분도 1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동부채, 비유동부채의 구분도 1년 이내에 갚아줘야 되는 매입채무나 단기 차입금 같은 경우는 1년 이내에 상환해야 될 부채니까 유동부채이고, 장기 차입금이나 이제 장기 외상 매입금 이런 것들은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갚아줘야 되는 비유동부채에 해당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셔야 되는 게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그 다음에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하고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부채는 유동부채하고 비유동부채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산이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고 그랬는데요. 유동자산이 이제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인데, 유동자산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특별히 이 재고자산을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죠. 재고자산은 반드시 판매를 목적으로 해야죠.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기업의 상품, 그 다음에 제조기업의 제품이 재고자산이죠. 근데 제조기업에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재료가 필요하고, 원재료를 구입해서 생산 설비를 갖추고 원재료를 구입해서 거기에 이제 노동력을 투입해서 이제 제품을 생산을 하겠죠. 그래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원재료, 이제 원재료가 이제 제조 과정을 거치면 제품이 되는데, 이 원재료가 제조 과정을 거쳐서 제품이 되는 중간에 있는 게 이제 반제품 또는 이제 제공품인 거죠. 아직 미완성인 제품인 거죠. 그래서 이런 원재료나 반제품, 제공품이라는 것들도 재고자산이고, 재고자산은 반드시 판매를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재고자산에 대해서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 채권이나 매입 채무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고자산 이외에는 미수금이나 미지급금 같은 기타 채권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동자산 중에서도 현금이나 당좌예금, 단기금융상품, 단기금융상품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전번에 얘기한 단기삼형제, 단기대여금, 단기매매증권, 단기금융상품, 이러한 것들도 당좌자산에 해당하죠. 그래서 단기삼형제도 당좌자산에 해당을 하고,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이나 바드럼 같은 매출채권은 당좌자산, 유동자산 중에서도 이제 당좌자산에 해당하죠. 그리고 매입채무는 유동부채, 단기차입금은 유동부채,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동과 비유동의 구분은 1년인 거고요. 유동자산이 다시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 지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을 보시면,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우리가 단기매매증권 같은 거, 단기매매증권은 이제 당좌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사의 유가증권이 이제 구체나 공채나 사채, 그 다음에 회사채 같은 유가증권을 우리가 구입하는 목적에 따라서 단기매매증권, 그 다음에 매도가능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었는데요. 단기매매증권만 당좌자산인 거죠. 당좌자산이고, 매도가능증권이나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만기보유증권은 비유동자산 중에서도 이제 여기는 표시가 안 됐지만 이제 투자자산에 해당을 하죠. 투자자산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유형자산은 토지, 건물, 비품, 차량, 운반구, 기계장치, 여기에 표시되지 않았지만 이제 건설 중인 자산, 이런 것들이 유형자산이죠.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것들 중에서 형태가 있으면은 유형자산이고, 그 형태가 없으면 이제 무형자산인 거죠. 그래서 유형자산은 토지, 건물, 비품, 차량, 운반구, 기계장치 등이 유형자산으로 구분하고, 그 다음에 토지나 건설 중인 자산을 제외하고는, 토지나 건설 중인 자산을 제외한 모든 유형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데, 이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것들에 대한 감가상각의 방법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 요점 정리 시간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모든 유형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이 된다. 단 토지 또는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형자산을 보시면 산업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앙권, 의장권, 상표권, 어업권, 차지권, 소프트웨어, 프랜차이저 이런 것들 전부 다 뭐예요? 무형자산이죠.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영업활동에 사용되면서 형태가 없는 것들은 무형자산으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산회계 2급 요점 정리 중에서도 회계기관부터 재무상투표에서도 자산과 부채의 구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재고자산 중에서도 비유동자산 중에서도 이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